샬롬. 인생의 역사 네 번째, 무정한 신과 사랑의 발명. 사랑의 발명, 이 영광. 살아보다가 더는 못 살 것 같으면 아무도 없는 산비탈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누워 곡기를 끊겠다고 너는 말했지. 나라도 곁에 없으면 당장 일어나 산으로 떠날 것처럼 두 손에 심장을 꺼내 쥔 사람처럼 취해 말했지. 나는 너무 놀라 번개같이 사랑을 발명해야만 했네. 신 랭보는 10대 후반에 진이기듯이 선언했다. 사랑은 재발명되어야 한다. 이 선언에 남긴 취지를 정리하면 이렇다. 우리 시대의 사랑은 부르조아적 논리와 관습에 오염되어 단지 이익의 거래가 되었을 뿐이며, 사랑의 아름다운 결로 간주되는 결혼이라는 것은 차가운 멸시를 먹고 사는 괴물일 뿐이다. 랭보가 말한 것은 발명이 아니라 재발명이다. 어떤 가치 혹은 제도의 재발명을 요청하는 사람은 혁명적이다. 기존의 것은 가짜라고, 진짜는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재발명이 아니라 발명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무너뜨릴 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이의 그 두텁고 힘찬 마음에 대해서 말이다. 발표된 지 10년도 안 돼 이 영광의 사랑의 발명을 천년이 된 시처럼 아득한 마음으로 읽어보는 때가 나에게는 있다. 이 시가 동시대의 어느 저녁 술집에 마주 앉아 절박해져 있는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과거의 어느 날 무정한 신 아래에서 마침내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기 시작한 순간의 이야기처럼 보여서다. 지금 화자의 앞에 있는 사람은 위태롭다. 더는 못 살 것 같으면 그냥 죽어볼까 생각한다. 살다가 살아보다가 라고 했으나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살겠다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때가 곧 오리라는 뉘앙스에 가깝다. 인간이 더는 못 살겠는 때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살 방법이 없거나 살 여유가 없거나. 왜 그는 다른 길을 두고 하필 구덩이를 파고 누워 곡기를 끊는 길을 택하겠다는 것일까? 나는 제 무덤을 파고 산채로 들어가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표정과 마음을 상상해 본다. 어렸을 때 자신을 죽이다라는 영어 표현의 강력한 실감에 놀란 적이 있는데, 자살이라는 말은 그럴듯이 내게는 관념적으로 느껴졌다. 지금 그가 하려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하늘을 보고 누워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일. 이 죽음은 신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관객을 염두에 둔 최후의 저항처럼 보인다. 불가능과 무의미에 짓밟힐 때 인간이 무책임한 신을 모독할 수 있는 길 중 하나가 그것이지 않은가. 화자에게 그는 나라도 곁에 없으면 당장이라도 그럴 사람처럼 보인다. 나는 이 나라도 곁에 없으면에 대해 생각한다. 무심코 저런 속갯말을 하고 스스로 놀라 버렸을지 모를 한 사람을 생각한다. 내 앞에서 엉망으로 취해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나라도 곁에 없으면 죽을 사람이라는 말을 내가 곁에만 있으면 살 사람이라는 말로 조용히 바꿔보았을 한 사람. 이런 순간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을 계속 살게 하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마음먹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이 세상에는 한 인간에 의해 사랑이 발명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동정이 아닌가. 사랑과 동정을 혼동하지 말라는 충고를 우리는 자주 들어오지 않았던가. 사랑과 동정이 같다고 주장한 사람 중에 쇼펜하우어가 있고, 그들을 혼동하지 말라고 한 사람 중에 막스 셀러가 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과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의지라고 했다. 생명이 가진 무분별한
욕망, 에너지를 그는 의지라고 부른다. 의지는 맹목적이고 그래서 삶은 고통이다. 그렇다는 점에서 나와 네가 근원적으로 닮았음을 발견하는 때 고요한 나는 없고 다만 아픈 우리가 있을 뿐임을 깨닫는 때가 있는데 그때의 감정을 동정이라 한다면 사랑이 그것과 다를 것일 수가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물론 참되고 순수한 사랑은 연민이다. 물론 참되고 순수한 사랑만이 그렇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아니라고 막스 셀러는 말한다. 한국어로는 동정이라 옮겨져 왔지만 실은 그것보다 큰 개념인 심퍼시에 대한 책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에서 그는 주장한다. 소펜하우어식의 동정은 고통의 보편성을 인식하면서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사건인데 그는 고통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흔한 말이 무색하게도 고통의 양이 2배가 되는 결과에 이를 뿐이며 심지어 그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사랑은 어떤 도덕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자발적 작용이기 때문에 몰가치적이고 반작용적인 동정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사랑 속에 동정이 포함될 수 있어도 동정이 사랑으로 도화할 수는 없다는 것, 도약할 수는 없다는 것. 두 사람의 말은 모두 진실이다. 그러나 나의 진실은 아니다. 사랑은 세상이 고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일이다.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가치다. 나의 진실은 다음 문장에 있다. 하이데거가 아렌트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에 적힌 아우구스티누스의 말. 훗날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다시 적은 그 말. 사랑합니다. 당신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기를 원하는 단순하고 명확한 갈망이다. 너는 이 세상에 있어야 한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아모볼로 우투시스. 세상이 고통이어도 함께 살아내자고 서로를 살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주 유일한 가치라고 말하는 4개의 단어. 이런 맥락에서 나는 사랑과 동정이 깊은 차원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요소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동정이라면 말이다.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안쓰러워 그 곁에 있겠다고 결심하는 마음에 어떤 다른 이름을 붙여야 하나. 가브리엘 마르셀은 말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은 죽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장은 뒤집어도 진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역시 죽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제 나는 어떤 불가능과 무의미에 짓밟힐지언정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죽어서는 안 된다. 내가 죽으면 너도 죽으니까 이 자살은 살인이니까. 다시 이 영광의 사랑의 발명은 무정한 신 아래에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기 시작한 어떤 순간의 원형을 보여주는 시다. 나는 인간의 신 없이 종교적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는 무신론자인데 나에게 그 무엇보다 종교적인 사건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곁에 있겠다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이다. 내가 생각하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증거를 쥐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는 사람이다. 신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의 곁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 세상의 한 인간은 다른 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발명해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라 이 생각을 믿는다. 허공을 허공으로 돌려보내는 사랑. 허공을 허공으로 돌려보내는 사랑. 허공 한줌 나히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엄마가 깜빡 잠이 든 사이
아기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난간 위에서 놀고 있었대. 난간 밖은 허공이었지. 잠에서 깨어난 엄마는 난간의 아기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름을 부르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아가, 조금만 기다려. 엄마는 숨을 죽이며 아기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어. 그러고는 온몸에 힘을 모아 아기를 끌어안았어. 그런데 아기를 향해 내뻗은 두 손에 잡힌 것은 허공 한 줌뿐이었지. 순간 엄마는 숨이 그만 멎어버렸어. 다행히도 아기는 난간 이쪽으로 굴러 떨어졌지. 아기가 울자 죽은 엄마는 꿈에서 깬 듯 아기를 안고 병으로 달렸어.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었어. 죽은 엄마는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아랫목에 누웠어. 아기를 도닥거리면서 곁에 누운 엄마는 그 후로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지. 죽은 엄마는 그제서야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었던 거야. 이건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지 몰라.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나는 비어있는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어. 텅 비어있을 때에도 그것은 꽉 차 있곤 했지. 수없이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그날 밤 참으로 많은 걸 놓아주었어. 허공 한 줌까지도 허공에 돌려주려는 듯 말이야. 우리는 서로 고백을 할 수도 있고 묘사를 할 수도 있으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이를 근거로 영어권에서는 시를 분류하기도 한다. 순수하게 한 가지 성문만으로 된 시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세 요소가 적절히 섞여서 한 편의 시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로 시작하는 나희덕의 허공 한 줌은 일단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면 되겠다. 일단이라고 한 것은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 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다가 한번 들으면 잊기 어려울 정도로 강렬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이것은 두 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보자. 엄마가 깜빡 잠이 들었고 아기는 난간에 올라가 있다. 상상해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만한 상황이다. 엄마는 아기를 향해 숨을 죽이며 다가간다. 숨을 죽이며는 숨을 참는다는 뜻에 불과하지만 이 경우만큼은 엄마가 이미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는 뜻처럼 느껴질 지경이다. 아기를 향해 팔을 뻗었으나 허공 한 줌밖에 손에 잡혔다. 아기는 이미 난간 아래로 떨어졌다. 순간 엄마는 숨이 그만 멎어버렸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가? 나는 순간 사라는 말을 혼자 생각해냈다. 고통스러운 결과를 앞에 두고 단 1초도 살아있을 수 없어서 죽게 되는 사람의 죽음이 이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다. 그러나 아기는 난간 이쪽으로 떨어져서 죽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졌으니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빨리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엄마는 아기를 안고 달린다. 그런데 엄마는 이미 죽지 않았던가? 죽었는데 어찌 죽지 않았다. 죽었지만 아직 죽을 수가 없다. 아기를 살려야 하므로 엄마는 죽음의 완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엄마는 다시 죽는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죽은 엄마는 그제서야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었던 거야. 이 문장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절묘하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고들 하지만 이 경우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은 뒤에도 계속 살 수 있다는 식이다. 두 번의 죽음은 결국 지극한 사랑의 결과다. 어느 특간 현장에서 나의 부탁으로 이 시를 낭독하던 분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고 결국 낭독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랬다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무섭고 다행이고 아름답고 안타깝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의 과 함께 그러니까 1연에서 시가 끝나도 좋았을까? 만약 시인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해석의 공간을 넓게 열어놓기 위해 그러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누군가에게서 들은 이야기라면 다르다.
이야기는 그냥 전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토록 아름답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지만 자신의 해석을 서명처럼 남기고 싶었다 해도 충분히 납득이 된다. 그래서 짧은 이연이 더해졌다. 시인의 해석 방향은 제목이 암시한다. 제목이 된 허공 한 줌은 1년에 딱 한 번 나온다. 그런데 아기를 향해 내뻗은 두 손에 잡힌 것은 허공 한 줌뿐이었지. 이 허공은 거기 있어야 할 아이 대신에 있는 것이니까 극도로 절망적인 부정성 그 자체다. 그런데 시인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다. 엄마처럼 시인도 제 손 안에 허공 한 줌을 보는데 그가 하는 것은 뜻밖에도 반성이다. 텅 비어 있을 때에도 꽉 차 있곤 했지. 물론 이것은 손이 아닌 마음의 집착을 가리킨다. 그래서 시인은 허공 한 줌까지도 허공에 돌려주며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뜻밖에도 불교적인 맥락으로 이동해왔다. 시인의 육성을 들어보자.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 부각시키고 싶었던 주제는 모성 자체가 아니라 삶과 죽음, 있음과 없음의 경계에 관해서였다. 내가 이 이야기를 인상적으로 듣고 시까지 쓰게 된 것은 아기를 놓친 엄마가 순간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 때문이었다. 그 죽음은 분명 자식에 대한 사랑의 좌절로 인한 것이지만 일종의 움켜짐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움켜쥔 채 살고 있는 것인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허공 한 줌 속에도 얼마나 많은 감정과 잡념이 들어있는 것인지, 삶과 죽음도 결국 그 움켜짐과 놓아줌의 다름만이 아닌지.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에서. 나는 특히 다음 구절에 밑줄을 쳤다. 그 죽음은 분명 자식에 대한 사랑의 좌절로 인한 것이지만 일종의 움켜짐인 결과이기도 하다. 이 문장이 나는 어렵다. 엄마는 왜 순간사 할 수밖에 없었나? 좌절 때문이라는 거 구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한다. 움켜짐 때문이라는 거. 움켜쥐었기 때문에 죽었다니. 움켜쥐지 않으면 달리 무엇을 했어야 한단 말인가? 집착, 움켜짐에 대한 반성은 언제 어디서 해도 대체로 옳은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대목에서 하는 것은 일연에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맥락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아닌가 같은 이야기인데, 나에게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시인에게는 집착에 대한 이야기가 된 것 같다. 둘의 간격은 좁힐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사랑과 집착을 합쳐서 사랑의 집착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어떨까? 아기를 구하기 위한 엄마의 첫 번째 행동은 실패했지만 아기는 죽지 않았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이런 정말로 끔찍하진 않았더라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자식이 난간위에 있을 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고 또 살려야 할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부모는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언제나 아이를 받아낼 순 없으리라. 더 나아가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라면 제 몫으로 주어진 굴러떨어짐을 감당함으로써만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는 자주 허공을 움켜쥐며 자책할 것이다. 그 허공을 허공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인이 저 이야기를 집착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때 그것은 그 이야기를 사랑에 대한 것으로 읽을 가능성을 포기하거나 배축하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너무 당연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으리라. 시인은 이것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이므로 이제 그가 알아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은 그 사랑을 부드럽게 내려놓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저 지극한 사랑의 이야기에서 그 사랑의 배후와 근처에 있는 강렬한 움켜짐의 에너지를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성숙한 거리를 두는 일의 깊이를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시인으로부터 배운 것을 나에게 가르쳐둔다. 가르쳐도 아직은 그 깊이를 모르는 지금의 나에게. 착한 사람이 될 필요 없어요. 착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기러기, 메리 올리버. 착한 사람이 될 필요 없어요. 사막을 가로지르는 100마일의 길을 무릎으로 기어가며 참여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당신 몸에 부드러운 동물이 사랑하는 것을 계속 사랑하게 두어요. 절망에 대해 말해보세요. 당신의 절망을. 그러면 나의 절망을 말해줄게요. 그러는 동안 세상은 돌아가죠. 그러는 동안 태양과 맑은 조약돌 같은 빗방울은 풍경을 가로질러 나가요. 넓은 조원과 깊은 나무들을 넘고 산과 강을 넘어서 그러는 동안 맑고 푸른 하늘 높은 곳에서 기러기들은 다시 집을 향해 날아갑니다. 당신이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세상은 당신의 상상력에 자기를 내맡기고 기러기처럼 그대에게 소리쳐요. 격하고 또 뜨겁게 세상 만물이 이루는 가족 속에서 그대의 자리를 되풀이 알려주며 나는 자연에서 배운 것이 많다. 자연의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수업에 관한 한 나는 스스로를 반항하라고 믿는 열등생에 불과하다. 자연이 제공하는 평범한 지혜에 과도하게 감격하는 장년층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은근히 무시해온 때가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좋지 않은 것이라 속단하는 풋내기 시절을 벗어난 지금은 자연에 대해서도 겸허해졌다. 겸허해졌다. 앞으로 나와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 지난 40여 년 동안 자연의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으나 머지않아 눈과 귀가 열릴까.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메리 올리버 같은 시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그의 시 한 편을 나는 내 식대로 좋아해왔다. 메리 올리버는 1935년생 미국 시인이다. 14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 1963년에 첫 시집을 냈으며 40대 후반의 시집 미국의 원시로 폴리처상을 받았다. 수상 이후의 첫 시집 꿈 작업에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시 기러기가 수록되어 있다. 그녀의 시 기러기는 너무도 유명해져서 이제 전국의 기숙사 방들을 장식하고 있다. 이것은 보스턴 글로브에 게재된 글의 한 대목인데 발표된 이후 20년 동안 이 17행의 자유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한국에는 2004년 책인 완벽한 날들이 처음으로 번연되면서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지만 기러기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그보다 먼저다. 루시와 시인이 엮은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에 최초로 소개되었고 이후 소설가 김연수가 이 시의 13번째 행을 제목으로 삼은 장편 소설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을 출간하면서 유명해졌다. 우리의 연구자들은 이 시를 어떻게 읽었나?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자연이 부여한 자신의 본성에 따라 생을 살아가지만 인간은 자연이 부여한 본성의 한계를 억누르거나 아니면 뛰어넘어서려 한다. 하지만 시인은 자연의 길을 따라가는 다른 존재들처럼 인간도 그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결국 자연의 일부이며 따라서 인간의 길도 기러기와 마찬가지로 다른 피조물들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박혜영 보다시피 이 시는 모범적 생태시로 익힐 여지를 품고 있다. 홀로 제멋대로이면서도 동시에 함께 호흡하는 관계, 온갖 사물의 무리들 안에 존재의 자리, 이것이 올리버가 열어 보이는 관계적 자아의 바람직한 자리,
논평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 시의 생태주의적 세계관 말고 다른 측면에 주목하고 싶다. 미국의 많은 학생이 기숙사 방벽에 이 시를 붙여 놓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이유를 이 시에 담겨있는 치유적 효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부터 이미 느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 힘을 명료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가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어떤 시와 만난다.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모른다. 어느 날 어떤 문장을 읽고 내가 기다려온 문장이 바로 이것임을 깨닫는다. 나는 이 시를 읽은 미국과 한국의 독자들이 그와 유사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그런 힘은 첫 두 문장에서부터 이미 발휘된다. 착한 사람이 될 필요 없어요. 사막을 가로지르는 100마일의 길을 무릎으로 기어가며 참회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구절에는 확실히 반종교적 뉘앙스가 있다. 자신이 따르는 도덕적 이상에 오히려 억압당해서 자신은 언제나 죄인 취급하고 고향에 가까운 자매를 각오하는 고행에 가까운 자매를 각오하는 어떤 종교적 독자에게 이 시는 그것이 어리석은 자기 학대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구절의 호소력은 그보다 더 보편적이다. 자신이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책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고질적 습관이 아닌가. 이 시의 도입부는 바로 그런 대다수 독자의 자학적 자의식을 바로 옆에서 들려주는 음성처럼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그리고 인상적인 조언이 이어진다. 그저 당신 몸의 부드러운 동물이 사랑하는 것을 계속 사랑하게 두어요. 착해지기나 참여하기에 대한 강박은 저 자신을 학대하는 인간적 자의식의 산물이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의 인간성, 정신성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동물성, 육체성이 이끄는 길로 가라는 거. 물론 그 동물성은 인간이 극복해야 할 폭력적 동물성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극복해야 도달할 수 있는 부드러운 동물성이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인간이 그 절망을 함께 가누며 겨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러는 동안 그와 무관하게 무심히 흘러가는 자연의 자연스러운 동물성이다. 인간이 아프게 인간적일 때 자연은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이 시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그러는 동안의 뉘앙스가 그렇게 밝힌다. 인간과 자연의 간극, 인간이 그러는 동안 자연을 되풀이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6에서 12행을 읽으며 자연이 못되는 인간의 고독을 생각하고 있을 때 시인이 기러기의 목소리를 빌려 격하고 뜨겁게를 외친다. 당신이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이제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지 말기를. 세상 만물이 이루는 가족 속에 당신의 자리가 있으니 무릎걸음으로 사막을 횡단하지 말고 기러기처럼 네가 있어야 할 곳을 향해 날아가기를. 아직도 잘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위로와 격려의 시의 대체로 냉담한 내가 왜 이 시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마는지. 세상 혹은 자기와 싸우다 패배하여 자책과 회환의 날을 보내고 있는 이에게 이 세상에는 그럼에도 당신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는 시다. 물론 당신에게는 이 시를 의심하고 거부할 권리가 있다. 멜리 올리버가 세상이라고 부를 때 그곳은 내전의 현장이나 대도시의 빈민가가 아니다. 이 전원 시인의 정치사회학적 순진성을 기수하는 이들의 손을 들어줄 판관들도 세상에는 있으리라. 그 일은 그들에게 맡겨두고 그 대신 나는 꼭 필요한 시점에 이 시를 읽게 되어 다시 이 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어느 누군가를 상상해 본다. 인간의 한평생이 타인에게는 시 한 편만큼의 가치를 갖기도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 나는 시 앞에서, 자연 앞에서 그럴듯 오만해질 수가 없다. 3부 죽음의 점.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나는 누구인가 자화상에 붙여 김시습.
이하를 내려다볼 만큼 조선 최고라 했지. 드높은 명성과 헛된 기림 어찌 내게 걸맞을까. 네 몸은 지극히 작고 네 말은 지극히 어리석네. 네가 죽어 버려질 곳은 저 개굴창이리라. 10대 시절 읽은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는 당시 유행했던 영화 천년 유홍 같은 홍콩산 귀신 로맨스에 비하면 시시하게 느껴졌다. 배필 없음을 단식하던 양생이라는 청년이 부처님과 저포 놀이를 하여 이긴 대가로 한 여인을 만나 꿈결 같은 며칠을 보냈으나 알고 보니 그녀는 정쟁통에 억울하게 죽은 여성이었던지라. 결국 짧은 인연을 뒤로한 채 저승으로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 이별 이후에 양생이 집과 밭을 모두 처분하여 장례를 치러준 덕에 그녀는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환생할 수 있었고 목소리로만 다시 나타나 양생에게 고마움을 표했다는 이야기였다. 세월이 흘러 다시 읽었을 때에야 만복사저포기의 마지막 대목 앞에서 골똘해졌다. 양생은 이후 다시 장가들지 않았다.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죽은 아내가 다시 나타나자 귀신인 줄 뻔히 알면서도 사랑했다가 재차 헤어지게 된 이생규 장전의 주인공은 정도가 더 심하다. 이생은 그녀의 유고를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에 이생도 최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왜들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첫 번째 대답. 이것이 소설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금오신화는 우리 최초의 소설이다. 많은 문학 이론가에 따르면 소설은 본질적으로 패배의 기록이다. 세계의 완강한 질서에 감히 도전하는 개인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끝내 포기하지 않아서 그 비타협의 결과로 그는 패배하고 말지만 그 순도 높은 패배가 오히려 주인공의 궁극적 승리가 되는 아이러니기로 그것이 바로 소설이라는 것. 그러므로 위대한 개츠비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다면 위대한 양생, 이생이라는 말도 가능하다. 비록 운명에는 패배했으나 사랑에 관한 한 타협하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 대답. 이것을 쓴 사람이 김시습이기 때문이다. 김시습은 3살 때 첫 시를 읊었고 5살 때 신동 김오세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9세에는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세종의 뜻을 받들어 단종을 볼필하려 했으나 단종의 삼촌인 수양대군이 개유년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을해년에는 왕위까지 찬탈하자 김시습은 통곡 끝에 책을 불사르고 똥통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에 승려가 되었다. 병자년에 버려진 사육신 중 5의 시체를 목숨을 걸고 수습하여 묘를 마련한 것도 그였다. 위대한 패배의 기록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는 않는다. 요컨대 금오신화가 최초의 소설인 것과 그 작자가 김시습인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금오신화의 고독한 인물들은 김시습 자신을 형상화한 것이다. 경험 속 세계 속에 사는 등장인물들을 모두가 완전한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슬픔을 느끼는 존재들이며 독자들은 이 소설을 통해 그 슬픔에 공감한다. 하지만 그러한 자각은 결코 현실 도피를 유도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개인에게 현실에 살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자기 혁신의 고투를 요구한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말년의 시에서 김시습은 세상이 자신에게 쏟고 있다며 거의 자기 혐오에 가까운 문장들을 적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나는 그와 더불어 비참해졌고 마지막 구절에서는 전율했다.
네가 죽어 버려질 곳은 저 깨굴창이니라. 이 문장은 대개 마땅히 너를 두어야 하리 깊은 골짜기 속에 정도로 옮겨지지만 운둔자로서의 숙명을 수락하는 구절로 익힌다. 그래서 나는 나를 전율하게 한 번역자 정길수 선생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는 오역이 될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옮겼다 했다. 그것이 자신이 이해한 김시습이라 했다. 나는 그를 따른다. 무엇이 김시습에게 이런 문장을 쓰게 했을까? 사육신이 있으면 생육신도 있다. 나는 김시습의 자화상을 들여다보면서 살아남은 자의 내면을 생각한다. 브레이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의 원제목은 나 생존자인데 그러고 보니 이 시의 마지막 문장도 이렇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번역자인 김광규 시인의 이 시의 제목을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의역한 것은 훌륭한 선택이었지만 저 마지막 구절에 주목한다면 이 시의 더 또렷한 감정은 살아남은 자의 자기 혐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혐오가 도무지 마땅해 보이지가 않는다. 죽는 사람이 있다면 통곡하며 시체를 묻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기왕 살 것이라면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끔찍한 욕망이 내 안에 있다는 발견에서 올 것이다. 세상이 생육신의 지조를 칭송하면 할수록 그는 제 안에 잠재적 배신자와 지긋지긋한 싸움을 해야 했으리라.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기 혐오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이후 세조를 관례적인 문장으로나마 치하하기도 했고 국가 주도 불경 언해 사업에도 참여했으며 세조에게 도첩을 받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도 했다. 이를 두고 변절이라고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조금 흔들렸다고 상생해 볼 수 없을까?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흔들리다 부러지지는 않았다. 그 무렵에 그가 또 한 번 똥통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밖에 더러움으로 안에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한 제의였을지도 모른다. 이에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겠다는 시를 써서 세조에게 보냈고 그 후로도 내내 자기가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며 살다 죽었다. 9살 때 자신을 알아봐준 어린 임금 앞에서 한 약속, 어린 임금이 쫓겨나고 끝내 살해될 때 통곡하며 한 약속, 책을 태우고 머리를 깎고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약속을 양생이나 이생처럼 지켜냈다. 평생을 두고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으니 그의 생은 내내 고달팠겠으나 단 한순간도 무의미하지는 않았으리라. 끝.